1930년대 후반 유럽 지난전쟁의 끝없는 참호전을 뼈저리게 기억하던 프랑스는 독일과 맞닿은 국경을 따라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방어선을 쌓아 올리고, 마지노선이라 불린 이곳의 두꺼운 콘크리트와 강철로 뒤덮인 지하도시에 가까워 고포탑과 탄약고 병력과 발전소, 심지어 지하철도까지 땅속 깊이 묻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크루프는 수십 년 동안 독일군에 대포를 공급해온 거대 군수기업이었다. 히틀러는 그 자리에서 회사의 총수에게 물었다. 마지노선을 무너 포구 지름즉 포탄 하나의 무게가 약 7톤. 포신의 길이는 이렇게 종이 위에 그려진 것이 바로 슈베르 구스타프, 우리말로 옮기면 무거운 구스타프였다. 이름은 크루프사의 총수 구스타프 크루프. 여기에 무기가 설 자리를 다지고 선로를 까는 노동에는 무려 2,500명이 동원되었다. 하늘에서 날아올 폭격으로부터 이 값비싼 물건을 지키기 위해 대공포 부대까지 배치되었다. 이렇게 구스타프 한문 주위에 붙은 인원을 모두 합치면 4,000명에 육박했다. 대포 한문이 아니라 사실상 작은 군대 하나가 이 무기를 위해 실제 사격을 담당하는 인원만 해도 약 500명에 달했다. 이 무기는 방아쇠를 당기는 병사 한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 수천 명의 노동이 응축된 하나의 거대한 산업시설에 가까웠다. 무기의 구조에는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기이한 한계가 하나 있었다. 구스타프는 스스로 좌우로 방향을 포신은 위아래로 각도를 조절해 사거리를 맞출 수 있었지만 좌우 조준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독일군은 무기가 서 있는 선로 자체를 완만하게 휘어진 곡선으로 목표의 방향이 바뀌면 무기 전체를 이 곡선 선로를 따라 조금씩 밀어 움직여 조준했다. 1350톤짜리 무기를 통째로 밀어서 겨냥한 것이다. 게다가 발사 순간의 반동은 어마어마했기에 선로 안쪽에는 추가 보강제를 덧대 선로 자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했다. 한 발을 쏘는 과정도 포탄과 화약을 장전하기 전에 사수들은 주변 공기의 온도 발사 위치의 실시간 풍향과 풍속, 그리고 화약자로 하나하나의 온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분명했다. 워낙 무거운 포탄을 워낙 먼 거리로 날려보내야 했기에 작은 오차 하나가 수십 미터의 착탄 오차로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측정이 끝나면 전용 크레인과 장전기를 이용해 포탄을 밀어넣고 그 뒤로 화약자루를 차례로 채운 다음 무거운 폐쇄기를 닫고 포신을 천천히 지정된 각도까지 들어올렸다. 이 모든 과정을 그렇다 보니 발사 속도는 형편없이 느렸다. 가장 빠를 때조차 30분에서 45분에 한 발 하루에 겨우 14발 남짓. 그런데 이 거대한 무기가 완성되었을 무렵 정작 무기가 겨냥하던 목표는 사라져 있었다. 1940년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부수는 대신 벨기에를 통해 우회해 프랑스를 무너뜨렸다. 그토록 견고했던 요새지대는 총 한 방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뒤로 돌아가 고립되었고 프랑스는 항복했다. 구스타프가 존재해야 할 이유였던 벽은 이미 수년의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무기가 태어난 순간 이미 목적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독일군은 이 값비싼 괴물을 어딘가에는 써야 했다. 그렇게 구스타프는 마지노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전선을 향해 실려갔다. 1942년 독일군은 이 무기를 흑해멸한 이 항구 도시는 소련의 중요한 해군 기지이자 요새 도시로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겹겹의 방어시설로 둘러싸여 있었다. 콘크리트 포대와 지하 요새가 도시 곳곳에 박혀 있어 고소련 방어군은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바로 이곳이 마지노선을 위해 태어났으나 마지노선을 쏘지 못한 구스타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전투를 치른 무대가 되었다. 무기를 사격 목표에서 약 16km 북쪽 지점에 별도의 지선이 깔렸고 그 끝에는 무기를 여러 방향으로 조준할 수 있도록 반원형의 곡선 선로가 4갈래로 놓였다. 약 4,000명의 인력이 무려 5주에 걸쳐 이 진지를 완성했다. 조립이 끝나고 무기가 사격 준비를 마친 것은
6월 초의 일이었다. 그리고 6월 5, 19 첫날 구스타프는 약 25km 떨어진 해안포대를 향해 8발을 쏘았고 이어 스탈린 요새라 불리던 진지에 6발을 퍼부었다. 다음 날 그러나 이 무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은 세베르나야 만이라 불리던 북쪽만에 자리한 하나의 목표였다. 독일군이 하얀 절벽 또는 탄약의 산이라 부르던 이곳은 소련군의 거대한 지하 탄약고였다. 그리고 이 탄약고의 위치가 문제였다. 그것은 육지 위가 아니라 바다 밑에 있었다. 이 탄약고는 세베르나야 만의 수면 아래 약 30m 지점 바위 속에 묻혀 있었다. 그 위로는 최소 10m 두께의 콘크리트가 덮여 있었다. 바닷물과 안반과 두꺼운 콘크리트가 삼중으로 가로막고 있었으니 폭격기로도 일반 포탄으로도 손댈 수 없는 목표였다. 소련군이 이곳을 안전한 어떤 무기도 이 깊이까지 닿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스타프의 7톤짜리 철갑탄은 바로 이런 목표를 위해 설계된 물건이었다. 무거운 강철 덩어리가 하늘에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며 그 압도적인 관성으로 물과 바위와 콘크리트를 차례로 꿰뚫고 파고들었다. 구스타프는 이 하얀 절벽을 향해 9발을 쏘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바다 밑 30m에 숨어있던 탄약고는 결국 무너졌고만에 정박해 있던 배 한 척까지 함께 어떤 무기도 닿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목표가 하늘에서 떨어진 강철 덩어리 몇 발에 사라진 것이다. 이 한 장면은 구스타프가 왜 그런 터무니없는 크기로 만들어졌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세바스토폴에서 구스타프는 이후로도 사격을 이어갔다. 외곽 요새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베리아 요새를 향해 그리고 막심 고리키라 불리던 요새의 포대를 향해 포탄이 날아갔다. 7월 초 도시가 함락되고 세바스토폴이 폐허가 될 무렵까지 구스타프가 쏜 포탄은 모두 합쳐 약 47발이었다. 겨우 그러나 이 47발을 쏘기 위해 원래의 포신은 완전히 닳아버렸다. 사실 이 포신은 세바스토폴에 오기 전 시험 사격에서 이미 250발가량을 쏜 상태였다. 결국 낡은 포신은 크루프 공장으로 돌려보내지고 예비 포신으로 교체되었다. 이 거대한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활약한 기간은 놀랍게도 겨우 열이틀 남짓에 불과했다. 이후 잔해는 이리저리 옮겨져 여러 박물관에 보존된 거대한 포탄 몇 발과 사진 몇 장만이 이런 무기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언할 뿐이다. 슈베러 구스타프는 인류가 만들어 실제로 발사한 가장 큰 대포였다. 바다 밑 30m의 탄약고를 꿰뚫을 만큼 압도적인 위력을 지녔고 조준 한 번에 수천 명의 노동이 필요했던 하나의 산업시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태어난 이유였던 벽은 무기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라졌고 실제 전투에서 포문을 연 시간은 고작 열이틀에 그쳤다. 압도적인 크기와 초라한 전과 이 둘의 극단적인 대비 속에 크면 클수록 강하다고 믿었던 한 시대의 마지막 몸부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